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대선 날짜를 신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정해지면 9일쯤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숨고르기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를 대표해 경선 실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을 지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책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공고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지만 늦어질수록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점은 개인 거취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사퇴 시점은 당일이나 직후인 9일이 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사임 즉시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인데 특별당규 제정과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무 준비를 이미 진행해온 만큼 내부적으론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다만 모든 야권 대선 주자들이 경선에 뛰어들고 100% 일반 국민 투표로만 뽑는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가 범야권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점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면 이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을 시작으로 비명계 주자들이 속속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거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 제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되 권영세, 권성동 현 지도부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틀 뒤 국회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화된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중진회의와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대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고 추인하고 발족될 예정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는 재신임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현 지도부가 탄핵 정국에서 구성된 비대위고 2달도 안 남은 대선 시기상 당장 리더십을 바꾸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속 의원들에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대로 그냥 가자? 어영부영 가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원들부터가 용납을 안 해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나 징계 요구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당론 반대에 따른 불이익을 줄지 덮고 갈지를 두고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원치 않았던 조기 대선 전국을 받아든 국민의힘이 이제 막 당을 추스르는 분위기인데 열세인 전국 지형에서 반전을 꾀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정치권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진행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시한이 촉박하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재외국민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안 되는 숨가쁜 조기 대선 레이스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이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우 의장은 각 당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시기와 추진 일정, 그다음에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기류가 더 선명합니다. 이제 막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당 차원에서 또 지도부 차원에서 상당수 친명계 의원들 역시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미뤄왔던 개헌 구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층을 상대로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곁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 이후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자신을 지지해왔던 국민 변호인단을 상대로 이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싸운 여정이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며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앞서 파면 직후에 냈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거나 반성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이 헌재 결정을 조롱하고 불복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해 또다시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내란 수계가 대체 무슨 낯으로 감히 자신의 안위를 나라의 위기에 비교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보수 재건을 위한 윤 전 대통령의 노력이라는 관측부터 자숙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을 당했으면 좀 자중자애하고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선 집권 여당으로서 거듭 사과한다면서 주권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없다며 내란 세력과 결별부터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수사권 논란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국헌문란 목적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정문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면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이 일어났는지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구금하려 한 정황이나 군경을 동원해 평온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상자 등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폭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서 수사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관련 범죄로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위법 수사, 위법 기소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그러나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관세 발표 이후 50개국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 report from the USTR last night that more than 50 countries have reached out to the president to begin a negotiation. But they're doing that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they bear a lot of the tariff.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러나 협상 때문에 오는 9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적어도 며칠, 몇 주 동안은 그대로 유지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거래가 없는 남극 근처 허드 맥도널드 제도 같은 무인도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묻자 중국 등이 우회로로 삼아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 폭락 등 상호관세 파장에도 미국 정부 인사들은 관세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면서 조정 과정에서의 불안정은 이겨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I reject that the assumption.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What we are looking at is building the long-term economic fundamentals for prosperity.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해싯 국가경제위원장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강압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관세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며 트럼프와의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경제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관세 책사 역할을 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정조준했습니다. 나바로에 대해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이다 보니 자아가 두뇌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EU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나바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를 파는 머스크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머스크의 발언에 개의치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Friend or foe alike, and I can tell you how they're killing us. So it took decades for this to destroy America with this glob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가서 관세와 관련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마이너스 0.3%로 하향 조정하는 등 관세 역풍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섭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실제로 경제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선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네,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50한 이제 7, 8일 남은 상황에서 네. 다시 무슨 비대위를 꾸리거나 이제 이럴 경우는 사실 뭐 당의 역량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른바 권권 그 투톱 체제는 아마 이제 선거관리형 이제 비대위로 빠르게 전환하겠죠. 그리고 이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네. 이제 실무를 맡기는 쪽으로 가는데 어찌됐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지점도 있었어요. 서로 간에 내탓 공방, 책임 공방, 누가 탄핵으로 이끌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묻지 말자. 일단 미래와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당일 다시 한번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자. 이 지점이 매우 유의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권권 체제가 앞으로 이 대선 후보 관리와 함께 그다음에 어떤 당의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느냐. 짧지만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당 입장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니까 당 내에서는 벌써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당위와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렸다는 것이거든요. 헌법수호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최고의 지켜야 될 가치인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바로 국민의힘의 제1호 당원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지금 출당 내지는 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나 당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난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친윤계에서 지금 주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이게 찬성적 의견을 냈던 의원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 당의 스탠스가 이 보수 혁신을 통한 무슨 돌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반명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뭐 돌파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네. 개인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에 계속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난 주말에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1시간가량 독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윤심이 나 의원에게 실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분석이 나올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에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면회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콕 집어서 면회를 좀 와달라 그랬던 네. 사연도 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지도부를 만나서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달라. 그러면 당이 단합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직후에 특정 정치인을 만났기 때문에 윤심이 실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과 해석은 가능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 지금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정 후보에게 당의 단일 대우가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행사한다 해서 그 후보가 만일 됐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는 계엄 심판론을 이번에 또 들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이 과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선거 프레임이라든가 캠페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비전형 후보, 미래형 후보를 내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나 의원이 그런 비전형과 미래형 후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그런 어떤 프레이밍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매우 좀 우려스럽고요. 우리 정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식으로도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특히나 총선은 우리가 뭐 심판형 투표 혹은 이제 회고형 투표라고 하면 대선은 미래형 투표, 전망형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후보를 내는 것 물론 짧고 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악재 속에서 치러야 하는 국민의 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존재 조건 안에는 그런 어떤 국민의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담아야 되니까 아마 윤 전 대통령의 개입과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올 수 있겠으나 현실화할 가능성이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조기 대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날짜를 빨리 공고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저는 뭐 한덕수 대행이 결국 그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일정의 불확실성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조기 대선이 60일 안에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국가 신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딴 사람도 아니고 경제통이라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뭐 관련 입법을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 결국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잘하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실 지난번 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아서 탄핵이 됐고 또 그 이후에 탄핵에서 기각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국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그 정치적인 압박이 강해지는 것일 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무모한 일종의 뭐랄까요, 또 하나의 부작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급증이에요. 한 대행 제가 보기에 내일 국무회에서 바로 6월 3일 정도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60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저 얼마나 뒤로 연기하면 또 얼마나 뒤로 연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놀라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행이 안 할 경우에는 뭐 선관위원장을 통해서 뭐 강제시킨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오히려 확장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조만간 사퇴한다는데 그 경선 일도 최대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거의 추대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변수들 제거하고 가겠다는데 정치에 불필요함은 없습니다. 정치는 쓸모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를 좁혀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은 뭔가 불안해하면은 그걸 강제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또 굉장히 강박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 불필요한 논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중립선거내각 잘 관리해서 다음 정권이 차기 정권이 잘 이양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지금의 제1당의 메시지지 마치 안 하면 당신 우리가 강제할 거야. 그런 모습들은 전혀 대승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에 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세론이 이미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의대명 아니냐. 어차피 네. 대통령은 뭐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그러한 그 의대명이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득권자라는 그런 프레임이 스스로 갖출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좀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일극체제를 지금 당에서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을 해보나 마나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야권 완전 국민 경선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대 주류의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진 않죠. 비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역선택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종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그 결단의 의미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된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후보로서의 자리를 노린다고 한다면 저는 가감하게 이 범야권 완전 국민 경선제도 먼저 치고 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친명계에서는 지금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현행 그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이 권리당원, 대의원에다 절반에다가 플러스 국민들이 신청해서 국민선거인당을 만들어서 그걸 100% 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권리당원은 지금 누굴 지지합니까? 뭐 대의원도 지난해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전부
이재명화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신청한 사람들 국민선거인단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추대 안 받겠습니다. 경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체 국민 경선 하더라도 지금의 야권 지형에서 선출 안 될 방식이 있겠습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는 후보도 없고 지금 더더군다나 이번엔 계엄 정국, 탄핵 정국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가 될 거라는 거는 저는 거의 정말 팔부릉선을 넘은 듯한 이야기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좀 더 말하자면 포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 모를까. 친명계에서는 지금 이거죠. 변수 다 제거하고 빨리 후보 확정해가지고 대관식 치르자는 얘기 같은데 근데 저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때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때 그렇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정치는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국민의힘도 분명히 쇄신과 혁신을 통해서 후보를 낼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선거에서 유리할까라는 지점은 한번 친명계 주류가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가장 적극적이고요. 이번 주 중후반에는 안철수 의원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이 두 사람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를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난관 중에 하나가 명태균 리스트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사실 선거법에 의하면 이 지금 단체장 같은 경우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하면 되는데 네. 바로 지금 대구시장직을 사퇴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잘못된 측면이 있죠.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4년간 믿고 찍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간도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홍준표 시장은 그런 비판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덕이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유력한 상대가 누가 될 것이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자, 나는 지금 직을 내려놓고 지금 도전을 해. 당신도 계급장 따고 출마를 해봐.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후보가 결정이 안 됐는데 서울시장으로 박차고 놓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본인이 사실은 그 무상급식 때문에 중도에 사퇴를 했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일단 찬성의 입장을 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내의 조직도 지금 이야기하고 당내의 지금 주류들하고도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깃발을 꽂는 거고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행보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까지는 조용한 분위기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도 아직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금방 저는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리면 장이 섰는데 네. 그러면 물건 팔러 갈 사람들이 좌고우면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방 할 거라고 보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선은 그렇습니다. 대선의 가장 승리의 법칙은 내 정체성에 지지 기반을 더해서 그게 얼마나 더 확장성이 있느냐 이걸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른바 그 7난장이들 얘기하는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사람이 없이 이제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안에 누가 25%를 선점하느냐. 아하. 여론조사 지형에서 25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4인 가족에서 그 한 명이 일단 동의한다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의제 설정과 이슈를 제기했을 때 반응이 오는 숫자가 25%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세력과 동력화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에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네. 다음 주부터 여론조사가 나올 때 누가 25라는 숫자를 선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더더군다나 이번은 이륙하는 활주로의 길이가 짧고 이륙 속도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네. 초반 기세를 선점하는 사람이 후반에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돼서 아마 다음 주에 어떤 그 여론과 중도 혹은 지지층을 향한 그런 어떤 디테일한 캠페인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데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다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헌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상 초유의 2년 이상 임기를 남긴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권력의 진공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개헌은 임기 초반이나 임기 후반에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때는 서로의 의도가 달라서 쉽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도 세력화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빨리 해야죠. 더더군다나 우리 그 5년 단임제의 취지가 그랬잖아요. 그 5년 단임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의 안정성과 국정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네. 이미 그거는 두 번의 대통령 파면으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미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럼 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표 측만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연 응답을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이렇게 적대적 비토 정치와 적대적 파당 정치를 끝내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응답할 걸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아무 계산 없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출마하지 않아도 개헌이라는 담론을 통해서 본인은 차기 지도자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적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걸 피해서 우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보수 진영의 대권 점령들은 사실 일찌감치 개헌을 주장을 해왔거든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기 대선에서의 세가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이라는 이 큰 판이 더 전개될 경우에는 지금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수를 빼앗긴 측면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 이 개헌론을 지금 제기하고 나왔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식의 먼저 이렇게 성공을 취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헌 국민에 어떤 식으로든 이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개헌의 물꼬를 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원래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상당수 주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개헌이지만 차기 대통령을 맡는 사람이 임기를 단축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원식 의장이 물꼬를 터주면 민주당도 그걸 갖다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대선 이 투표일 날 사실 이 개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6월 3일 날이 선거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5월 14일까지 국회에서 모든 일정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한 달인데 한 달 만에 이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87년 60 민주화 항쟁 때 6.25 선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행 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게 10월 29일이에요. 딱 4개월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는 모든 이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헌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의 주도권은 갖고 가되 실질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우리는 열심히 개헌 논의했잖아. 아하. 이런 식의 정치적 명분을 갖고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개헌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개헌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그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정대철 헌정회장과 전화 통화를 해서 개헌 동참 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의장과도 최근에 뭐 2차례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장이 조만간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 극복이 초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이 강간이 진행되었던 여러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표 또한 개헌에 나름대로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사실 상임 중임제를 이야기했고 자신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이 비상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헌정 위기가 초래되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아마 이 대권 도전을 출마하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식 의장의 개헌 물꼬를 펴준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의 결단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각 후보가 공약을 걸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에서의 아젠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올 게 첫 번째는 개헌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 관저를 어디로 할 거냐, 집무실 어디로 할 거냐. 저는 아마 세종시가 떠오르는데 그걸 아마 양당이 경쟁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첫 번째 개헌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이 이렇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87전 체제에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게 불편한 건 분명한데 아무도에게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이 꺼내지 않는 이유가 권력구조 개편을 내가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유지해서 내 임기 때는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님비 현상이죠. 내 앞마당 뜰에는 혐오 시설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불행을 가져오는 정치 체제에 대한 그걸 해야죠.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선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가되 그다음에 책임 총리제 지금은 헌법에 사문화돼 있어요.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국회가 선출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회가 책임을 묻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우리가 개헌하는 과정이 200석입니다. 그 너무 어려우니까 개헌이 반반이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의 그 합의가 안 되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150석 이하로 좀 내려가지고 쉽게 법률안 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투표 형태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본인의 그 임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쪽에 연성화된 조금 그런 개헌을 통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걸 피해서 대선까지 직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헌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대구 북구에서 난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기장이 숨졌습니다. 최근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농가 창고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그 옆으로 헬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산불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10분쯤. 그로부터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가까운 저수지에서 진화에 쓸 물을 퍼오다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여기가 서서히 멈췄다니까. 쭉 내려오다가 딱 멈추니까 물줄이니까 뒤에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항상 밑에 달려있으니까요. 탄력에 의해가 물줄이 앞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물줄에 쫙 이리 올라가더만은 그대로 그거 하고 헬기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 마늘밭에서 일하던 주민은 놀랄 틈도 없이 헬기로 달려갔습니다. 다급히 기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헬기에서 번진 불길에 미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 깨져보고 뒤에 이제 불부터가 앞으로 오는 중이에요. 사람이 소위 낀 게 나야 말이지. 불을 막 타들어오지. 사람이 사는 거 못 걸리니까 사람 환장하잖아. 헬기에는 70대 기장이 혼자 타고 있었고 끝내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산불을 끄다 추락한 헬기는 대구 동구에서 임차한 것으로 기령이 44년 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해 부서진 기체를 수습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원도 임차 헬기가 의성군 신평면에서 추락해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그제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마을 관정펌프에서 누전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강풍이 예보된 가운데 산림청이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산림청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대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중점 추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를 보고받은 뒤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들과 헬기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여전히 큰 만큼 진화 헬기를 운영 중단 없이 계속 투입할 방침으로 조종사와 산불 진화 대원에게 안전 수칙 등을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르게 번졌던 의성 산불, 그야말로 괴물 같은 산불이었는데요. 기후위기로 불씨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만큼 재난 문자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민가로 번지는 산불을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도중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격히 번진 산불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 문자가 남발되거나 받았다 해도 대피 방법이나 장소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똑같은 정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피하는데도 너무 혼선이 야기가 되는 거죠. 시속 8.2km로 확산한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산불 확산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상청이 극한호우 상황에서 호우 현황과 안전조치 사항을 담은 즉각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듯 산불 확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산림청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즉각 재난 문자를 발송해 대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피 문자를 원활하게 수신이 안 되는 환경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진화대원들이 열심히 가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이미 산불을 지나가는 이런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피 체계도 이런 초고속 산불에 맞는 대피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피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행 대피,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모시고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 공동체 단위로 책임자와 함께 대피 시스템, 대피했을 때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 된다. 산불 재난 문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이번 초대형 산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물산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대형 버스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시뻘건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 두항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소방당국은 불이 옆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이 발생하자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3시간 10여 분 만에 모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소방관 1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관계에 있는 소선으로 저희 구조대에서 발견했습니다. 앞 유리가 완전히 박살난 채 버스들이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선안 호두휴게소 인근에서 고속버스 2대와 관광버스 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맨 앞 버스가 급정거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양쪽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마을 관정펌프에서 누전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유명 번화가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지인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긴 흉기를 꺼내들더니 거리 건너편에 있는 남성 3명 일행을 향해 달려듭니다. 주말인 현지 시간 5일 아침 타이완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20대 한국인 유학생 신모 씨였습니다. 차량을 타고 달아났던 30대 현지인은 3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한국 유학생들이 쳐다본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등에 상처를 입은 신 씨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직접 SNS에 당시 상황을 올렸습니다. 일면식도 시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며 한국인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서 묻지마 범죄를 당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타이베이 경찰은 범행 하루 만에 CCTV를 공개하고 용의자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흉기 사건으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 보복 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관계인데 왜 선택적 관세가 부과된 걸까요?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0%대 관세를 부과한 한국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 폭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개정된 한미 FTA를 사실상 무시한 셈입니다.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but we will charge them approximately half of what they are and have been charging us.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미국의 무역 적자국 2위 멕시코와 9위 캐나다 두 나라는 예외로 뒀습니다. 기존 무역 협정을 지키면 관세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원자재와 부품 수출입이 많아 미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나프타를 재협상한 결과물인 USMCA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성과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얘기 때 상당 부분 이제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개정을 이미 좀 해놨어요. 어느 정도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미국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멕시코에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반면 기존 한미 FTA는 상호 관세로 무력화시킨 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무역 협정이 적자,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라며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개별 품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수순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좀 급한 것 같긴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자동차와 농축산물, 방위비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큽니다. 선택적 관세를 통상 무기로 내세운 미국 정부로 인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5대 금융지주 등에게 자금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 부과 여파를 살피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KB 신한, 하나, 우리농협까지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달여 동안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거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6조 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증시에서 총 6조 5천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8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 셀코리아가 멈출 거라던 전망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과거와 달리 공매도 재개 후에 오히려 외국인 자금 이탈이 폭증한 건 국내 증시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 불안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와 그로 인한 고환율까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일단락된 지금 앞으로는 어떨까요? 증권업계는 일단 우리 증시의 상승 여력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로 인해 원화가 강세를 띨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반등하려면 미국 관세가 촉발한 구조적인 하방 압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관세 전쟁 이후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 경기는 침체 우려에 빠졌고 우리 기업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단숨에 1,430원대로 내려갔지만 곧바로 30원이 튀어올라 1,46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의 대응이 외국 자본 유입의 향방을 가름할 텐데요. 조기 대선이라는 새로운 정치 국면이 펼쳐진 지금 우리 경제 앞에 중대한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뒤 2주 동안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며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토호제가 확대된 지난달 24일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아파트 매매 신고는 62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호제가 확대 지정된 4개 구의 거래 신고는 9건에 그쳤습니다. 네, 올해도 과일값이 심상치 않을 전망입니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과일 재배 면적이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산불 피해 영향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재배의 어려움으로 올해 농가들의 주요 과일 재배 면적이 일제히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사과와 감귤, 포도 재배 면적이 1%, 배와 단감은 2%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사과의 경우 3년 연속 재배 면적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집계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집계 결과는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9%에 이르는 3,000헥타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달 중순 개화기가 돼야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있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된 면적의 20%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과 농기계, 물 주는 시설까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살아남은 나무를 두고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협곡에 있는 가수원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요. 꽃도 좀 따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하는데 약 튀는 물이나 이 받는 물통 같은 거 시설 같은 게 타버려서 그거 복구하느라고 응급 복구하느라고 바쁘네요. 주요 수입과일 역시 이상기후와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경우 지난 3월 필리핀의 잦은 비로 4월에는 수입가 상승으로 1년 전에 비해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이상기후와 재난, 고령화 영향에 올해도 과일 물가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이 지나도록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를 이어갔습니다. 사저로 이사하기 위한 실무 작업은 시작도 되지 않아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퇴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파면 사흘째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관저는 물론 서초동 자택 주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퇴거와 이주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되지 않아 퇴거 준비와 경호 점검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정해지면 경호 활동이 개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청와대를 떠나는데 56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늦어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 직전까지도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무게를 두고 사저 복귀 계획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
나경원 의원과 관저에서 회동한 데 이어 지지단체를 향해 메시지까지 내자 야당의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이 어째서 아직까지 대통령 관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남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며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강행했다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주민 불편, 반려동물과의 생활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데 우선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뒤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춰있던 수사들도 본격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와 군인이 쌓은 인해 장막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12일 뒤에야 집행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처와 군인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경찰 특별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법과 규정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될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상실되면서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불소추 특권이 상실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헌재가 여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파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을 판단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위법 사항이 중대하여 파면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한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 다른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었던 여러 사실관계들, 특히 국회에 대한 어떤 군경 투입, 봉쇄 지시나 일명 체포조의 운용, 포고령의 작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유죄로서, 그러니까 사실로서 판단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로서 판단된 부분을 과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헌재가 여러 쟁점에 대해서 사실로 판단한 것이 판단이지 어떤 유죄의 확증이라든지 이렇게 쓰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내란 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죄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다 그 높은 증거 능력, 증명력을 요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는 어떤 조서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들에 대해서 아직 그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를 작성했던 그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는 남아있다고 보이는데 뭐 증언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물증 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들을 함께 더해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아, 예. 그렇다면 그 증인들이 신문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과 혹은 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조사에 적혀 있는 증언 이런 부분과 좀 다르게 증언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여지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어떤 조서에서 작성된 부분들이 있고 그 조서의 증명력은 굉장히 높다고 여겨진 측면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에 출석해서 녹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녹화본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미 관련자들이 증언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증인들은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어떤 증언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그런 증언을 형사재판에 와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일부 뭐 기억의 오류라던가 어떤 표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결국 증언 부분이 일부 다르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 어느 부분이 높은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예. 자, 앞서 짚어본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은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를 고심 중인데 지금 이게 어떤 혐의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 사용했다. 이럴 때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권한 없는 일까지도 행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한을 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로도 추가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직권남용 혐의라던가 뭐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뭐 공천 개입, 연루 의혹이라던가 체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이 체포를 저지한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던가 공수처의 그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그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들 이런 여러 건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추되지 아니할 그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라든지 재구속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 혐의로는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던가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다른 새로운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는요.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이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그 경호처에 총을 쏠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그 진술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내란 혐의 재판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실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해당 진술이 나온 부분은 이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이 체포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총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그런 진술 이런 부분들을 들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인데 이것은 좀 직접적으로는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있고요. 예.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도주의 우려라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측면, 그리고 범죄 혐의점이 아직은 다 소명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이 당시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이 함께, 그러니까 공범으로서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수사도 같은 선상에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관련자를 조사 중인데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해당 의혹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도 이 재보궐선거 당시에 어떤 공천 개입을 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로부터 아직 공표가 되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전달받았다, 전해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명태균 씨 의혹에 관련된 수사가 좀 급물살을 타고 있고 좀 더 집중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특히 이제 불소투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소환 조사,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두 가지를 재수사할지를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그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부분은 사실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한 곳장이 접수가 되어서요,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당연히 남아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이 주가 조작 혐의의 주범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유죄가 판단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재수사가 좀 급물을 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재수사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심우정 총장입니까? 서울고검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이 재수사를 할지 말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자료들을 보면서요, 과연 이것이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가, 어떤 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정도의 그런 기소의 그 준비가 될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는데 일단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증거들을 보자면 다시 한번 수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수사해볼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서울고검에서 내리게 된다면 예. 재수사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판단받을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한남동 관저에서 거주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옮겨갈 거처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서초동 사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퇴거 시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기한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이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은 사라졌습니다.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심판은 이 주문이 낭독되면서 바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저를 비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어떤 짐을 싸서 나갈 그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례에서도 이틀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저, 결국 그 서초동 자택이 공동주택입니다. 아, 예. 다른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관저 퇴거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이틀 정도 기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으로 일단 옮긴다고 할 때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해야 되고요. 이 위치도 서초동입니다. 이 예. 출퇴근 시간 굉장히 극심한 정체가 예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준비가 되는 대로 일단 공동주택인 서초동으로 옮겨갔다가 이 서울 모처에 단독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방안들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른 거처를 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측면은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결정,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연금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 외에도 각종 혜택들, 뭐 수행 인원이라던가 운전기사, 그리고 각종 기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탄핵 심판으로서 파면이 될 때는 해당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호 부분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경호는 여전히 이 파면 결정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관저, 사저도 경호와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맞는 그 경호 부분은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헌재 선고 그 결정문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결정문 결론 작성에 특별히 공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장을 가다듬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였나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결국 헌법이 그 판단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헌법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이 판결문에서 국민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여실히 드러냈다. 이 부분을 가장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당내 경선을 책임질 당 선관위를 오늘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입장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 폭죽, 공직자의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정치 공세와 정부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 정치를 연장하여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 도덕 교과서를 고쳤어야 할 판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 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 독재 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입니다. 국민의 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을 복원하며 무너진 정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왔습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현입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됩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2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헌재 판단을 언급하면서 줄 탄핵에 대한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야 한다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잠시 뒤 10시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열립니다. 이곳 소식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개장 현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숫자를 보니까 코스피가 2,349포인트,
2,400선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66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가 4%대 하락하고 코스닥도 3%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1,465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에 코스피는 잠시 반등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의 전기전자주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전날 뉴욕 증시 급락의 여파로 하락 출발했지만 간신히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2,350포인트, 무려 4.67%, 6%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부가 상무장관이 상호 관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유예나 면제는 없다고 선을 그은 그 발언이 어떤 배경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1,466원. 원달러 환율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에 1,43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1,460원대로 곧바로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1,466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국제 유가도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금 가격마저 출렁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려 했던 부분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런 헌재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강경한 투쟁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공개된 포고령은 의료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특정한 직종만을 꼬집어 언급한 데다 위반했을 경우 처단한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의료계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77조와 개헌법 제2조는 전시나 사변, 적과의 교전 상태처럼 비상 상태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조건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더구나 기본권 제한이 위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론으로 전공이 의대생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한 상황. 의료계는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대한의협은 전국 대표자 회의에 이어 오는 20일에 전국 의사 걸기 대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부 시행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추진단 1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단장인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이슬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여하며 국민연금법 하위 법령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이 아무 표시 없이 새 것처럼 둔갑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재사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의 한 장례식장. 농산물 품질 관리원 단속반이 화환의 특수 손전 등을 비춥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화꽃에서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며칠 전 단속반이 다른 빈소 화환에 미리 형광물질을 뿌려뒀는데 그 화환이 재사용 표시 없이 다시 판매된 겁니다. 지금은 일단 기술을 만들어 재활용품이 없나 이러면 조금 그렇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한 꽃집을 단속반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꽃집 주인은 장례식장에서 버려진 화환에서
쓸만한 꽃을 골랐었다며 새 꽃만 쓰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는 88,000원에 그러면 그거는 모르지. 남는 게 4만 5천원이 받으니까. 음식점 가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시키면 10,000원이 다 들어가나요? 리본만 갈아 여러 차례 되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식장에 사용하는 하와는 90%가 조화 하와이며 재탕, 3탕, 10번, 20번까지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만큼 불법 재사용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환업계는 한 해 유통되는 화환 600만 개 가운데 70% 이상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부터 재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생화가 유통되기 때문에 이 생화 같은 게 유관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환을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98건입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도 9건이나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이지만 적발되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불법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화환 불법 재사용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모든 화환의 제작업체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완벽한 투타 균형으로 프로야구 선두를 질주 중인 LG가 개막 11경기 만에 10승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삼성은 7회까지 퍼펙트를 기록한 레이스의 빼어난 피칭을 앞세워 한화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투아웃 만루 상황, 타석에 들어선 홍창기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날립니다. 평범한 단타성 타구였지만 기아 이우성의 실책이 겹치면서 1루에 있던 박혜민까지 홈에 쇄도합니다. 적극적인 주루로 단숨에 3득점을 완성한 순간입니다. LG는 4회와 7회에도 선두타자가 살아나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며 개막 11경기 만에 1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7이누스의 역투가 빛났습니다. 7이닝 동안 안타는 3개만 내주고 삼진은 7개를 곁들이며 한 점만 내주는 짠물 피칭으로 시즌 2번째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삼성은 선발 레이스가 7회까지 한 타자도 1루에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를 기록하며 대기록 달성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8회 선두타자 문현빈에게 안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기록은 작성하지 못했지만 삼성은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한화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좀 더 공격적으로 가보자. 타자가 변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몸쪽 커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공격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진 인천 경기에서는 오태곤이 KT 마무리 박영현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뽑으면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4일 경기에서도 끝내기 안타를 기록한 오태곤은 친정팀 KT에 2경기 연속 비수를 꽂았습니다. 고척에서 NC는 홈런 2방을 포함해 장단 14만타를 터뜨리며 키움의 연승을 거뒀고 두산은 롯데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인 60경기 만에 관중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BO는 개막 60경기 만에 시즌 총 관중 수가 105만 9천여 명을 기록해 역대 최소 경기 100만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12년에 나온 65경기로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모두 720경기가 치러지는 정규리그에 1,200만 명 넘는 관중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프로야구는 지난 시즌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관중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에서 이혜원이 국내 개막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혜원은 부산에서 열린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로 홍정민을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홍정민과 11언더파로 동률을 이룬 상황에 마지막 18호를 맞은 이혜원은 8m 거리의 이글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면서 버디에 그친 홍정민의 짜릿한 한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3년 상금왕과 대상, 지난해 공동 다승왕을 차지한 이혜원은 이번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신고하면서 주요 타이틀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심상치 않은 증시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짚어본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작과 동시에 급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도 4% 넘게, 코스닥도 3% 넘게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5% 넘게 급락하면서 지금 코스피 매도가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1,465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2,350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코스닥도 660선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지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쌀쌀했던 출근길을 뒤로하고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무려 24도로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셔야겠고요. 이 고온 건조한 날씨에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곳곳에 또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가 떠오르면서 중부지방에 짙었던 안개도 점차 걷히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전국에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대구 24도로 예년 기온을 4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밤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밤사이 5mm 미만의 약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이번 주 절정에 접어들 걸로 예상된 벚꽃은 만개하자마자 일찍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